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운 날씨에 쳐다보면 답답하기만 했던 국회가 일단 국민의 압박을 못 견디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6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일단 의장단을 선출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상임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 이 원칙만 합의를 했고 세부 쟁점은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생내기용 개원이 안 되게 하려면 일 안 할 거냐, 이 국민 압박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유지훈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본회의 30분 전 여야가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공백 사태 36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야는 서로 민생을 위해 양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치 차원에서 통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전 등화에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후속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는 여야 모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라는 그런 이행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을 나눠 갔는데 배분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실제 국회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통령도 민심 눈치를 보는 걸까요?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논란이 됐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연속 낙마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합참 의장은 청문회 없이 오늘 임명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호영 전 후보자 사퇴 후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실무착오지만 관리 책임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후보자들보다 도덕성 면에서 더 낫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 전력이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김승겸 합참의장과 함께 임명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람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야당은 국회와 국민 무시라고 반발했습니다. 인청 없이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청장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유력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계속되는 인사 논란과 여당의 내부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못한다는 평가가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한희 기자가 민심을 분석해드립니다. 취임 2달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잘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한다는 답변은 40%대에 그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취임 2주차 때만 해도 잘한다는 평가가 54.1%로 부정평가보다 16.4%포인트나 높았는데요.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또 조용한 내조 약속과 다른 김건희 여사 행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지난주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첫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의 갈등, 또 장관 후보자 논란이 더해지면서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KSY 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50%대를 유지했던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에서 첫 데드크로스를 보였고 또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9.1%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전통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부울경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각각 9.6%포인트,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여권 내부 갈등이란 응답이 2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흡한 경제 대책이나 이전 정부 보복 수사 논란, 그리고 대통령 부인 행보 등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취임 초기인 만큼 일희일비하기보단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더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지도부가 당헌 당규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오늘 당의 출마 불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낼지는 고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 당원만이 당직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입당해 6개월이 안 된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통해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대위가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며 전대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좀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대 출마 불허 결정 이후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SNS에 중국과 등을 지고 우리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빠뜨리는 나토 외교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 역시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무산에 침묵했습니다. 혹시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비판 발언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입장 밝히시진 않으실지.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분리하는 단일지도 체제를 유지하되 전대 투표 비율과 관련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하나 남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 기자, 대통령은 뭐 지지율 하락을 별로 유념치 않는다고 말을 하던데 대통령실 분위기도 진짜 그렇습니까? 네, 취재진 앞에서는 그렇게 밝혔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을 보면요. 여권 내부 갈등, 미흡한 민생 경제 대책, 인사 등으로 요약되는데요. 여권에서는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해결하가는 모습입니다. 여야 원구성 합의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36일 만에 민생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부적절 논란이 일었던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사 문제 부담은 일부 덜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당내 갈등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하나 남은 문제 중심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지율 하락이 이 대표 문제만일까 하는 분도 계시고 이 대표가 물러나면 지지율이 오를 것 같다는 분도 계신데 여권은 어느 쪽에 더 힘이
쏠려 있습니까? 네, 여권 내에서는 사흘 뒤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징계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리위는 성상납 관련 의혹 진위보다는 윤리 규칙에 담긴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데 무게가 실려 있기도 하고요. 징계를 하지 않거나 약한 징계를 할 거라면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겠죠. 네? 여권 주류 쪽에서는 이 대표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네, 아래 위 가리지 않는 거침없는 화법에 불편해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선 후보, 친윤 인사들과 충돌하기도 했죠.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의 대표는 달라야 하는데라며 이 대표의 언행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도 미운 털이 박힌 이유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세게 하느냐? 공격을 세게 하잖아요. 태클을 세게 걸잖아요. 그럼 말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뭔가 대표들이 받아가지고 이름 나시는 분들은 꼭 결말이 좋지 않아요.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내린다는 건 그럼 새 대표를 뽑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요, 당대표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되잖아요. 당대표 공석을 이유로 비대위 체제를 띄울 수도 있고 아예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징계 전에 자진 사퇴를 하면 당연히 새 대표를 뽑아야겠죠. 그러면 이 대표의 자진 사퇴 의사가 있습니까? 네, 이 대표는 자진 사퇴에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도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납득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처분 신청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당시 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윤리위도 윤핵관도 대선 때처럼요, 적당히 봉합하고 이준석 대표 체제로 1년을 더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네,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준석 리스크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갈등과 봉합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대선 승리를 위해 극적 담판과 하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이준석 대표 때문에 고생하느니 차라리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번에 해결하고 가자. 친윤계 인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하나 남은 문제라는 물음표를 붙이기도 했는데, 그럼 이 대표가 물러나면 대통령 지지율은 회복을 할까요?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죠. TK, 대구 경북 지역 최근 지지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한다 57.3%로 일주일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고, 못한다는 답변은 반대로 4.0%포인트 올랐습니다. 전통 지지층이 빠져나간 건데 여권의 현 갈등 상황을 보기 싫어하는 여론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갈등이 해결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이 대표가 징계를 받고 물러난다면 어렵게 얻은 젊은 정당 이미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정당에서도 나옵니다. 네, 이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아는 기자 최선 기자였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 선박을 왜 납포했냐고 따져 물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군 작전 최고 책임자를 소환한 이유나 형식,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군내에서 나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한 척이 귀순을 의미하는 흰 천을 달고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밤 11시 21분 자체 기동으로 동해 NLL을 넘어왔습니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당 선박을 납포하도록 지시했고 37시간 뒤 대공 용의점이나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박 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서 4시간 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항로착오로 넘어왔다고 진술했으니 돌려보내라고 지시했지만 군이 원칙을 고수하며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북한 목선이 경계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이 벌어진 직후여서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했던 때였습니다. 미흡한 경계작전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해왔었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으로 볼 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가 계속되던 때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당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던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합참 의장까지 소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당시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왔는데 우리 군이 놓치고 군과 해경이 소통도 못해 그걸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조사가 아니라 의견을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비위 감찰 업무를 전담하는 민정비서관실이 군 작전 조치에 대해서 조사한 건 월권이다. 행정관 부름에 군 작전 지휘 계통이 4시간이나 공석 상태가 됐다.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를 따른 합참의장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박한기 전 의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 조사를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봉인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을 하려면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청와대 내부 논의를 확인하려면 대통령 기록관 봉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름만 내걸지 않았을 뿐 사실상 특별수사팀 체제로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28명을 투입해 대통령 기록관 내에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사본 제작과 외부 반출 영장을 금지한 탓에 압수수색에만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친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세 차례 걸친 인사를 통해 새로운 지휘부를 꾸린 검찰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또 검찰 사무기구 관련 개정안이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서 검찰은 법무부 장관 승인이 없어도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국가정보원도 조직 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 이미 임명이 됐지요. 그 밑에 신설되는 1급 국장 자리에도 현직 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을 검사들이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기획조정실 산하의 기조국을 신설해 조만간 1급 인사 때 검사 파견자를 신임 기조국장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기조국은 내부 인사와 특활비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실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감사관 또는 감찰실장 중 한 자리도 검사 출신이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딴 검사 기용을 두고 국정원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정원의 전 정권 지우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원을 대기 발령을 내신다고 해서 물론 직무대리들은 발령됐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적으로 전 정권에서 2계급 이상 승진자 5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 협상에 대한 내부 감찰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11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뭘 보고 있는데요? 비어 있는 게 뭘까요? 네, 빈 화면과 빈 종이입니다. 지난주 해외 순방 당시 비하인드 컷을 대통령실에서 공개했는데요. 그중 일부가 이 설정샷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대통령이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같은데 보면 또 모니터가요, 휑하니 비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진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척만한 것 아니냐, 쇼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논란이 일자 어젯밤 대통령실은 안건을 결재한 직후 이 화면이 잠시 사라진 상태에 딱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공개 해명을 해야 할 정도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빈 종이는 뭡니까? 네, 그 장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서류 뭉치를 들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역시 빈 종이 설정샷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종이에 글씨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다른 페이지에는 뭔가가 적혀 있는 게 슬쩍 비치기도 했고요. 또 밑에 놓인 종이를 보면 빈 종이는 아니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도 고려하다 보니 빈 모니터나 또 종이에 가능한 글씨가 덜 쓰여 있는 걸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쇼한다는 말을 정말 싫어한다면서 설정샷을 찍을 리가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갔을 때요, 나토 홈페이지에 눈을 감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네. 일부러 이 쇼를 한 게 아니라면 이 참모들이 세심하게 챙기질 못한 것 아닐까요? 네, 사실 대통령실은 주의를 기울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홍보를 하려던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요즘 고민이 많은 이준석 대표, 오늘도 생략한 건 뭘까요? 네, 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최근 이 대표의 말과 행동을 보면 좀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대타로 해야지. 요즘 이 대표 목소리 듣기 어렵네요. 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에 배현진 최고위원과 공개 충돌한 이후 2주째 모두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도 까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네. 대표님 이거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일정 다 취소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번 윤리 이번 주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떤? 아니 이거 너무 닫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표님 오늘은 한 말씀도 안 하실 예정이세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 배현진 최고위원도 안 왔다면서요? 네, 지난 회의 때는 좀 늦게 참석을 하더니 오늘은 아예 오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의 신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석하지 않겠다는 회의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외부 일정도 취소를 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어딜 가나 이 기자들 질문이 많다 보니까 행사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활발했던 SNS 활동도 조금은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사흘 앞두고 이 대표도 국민의힘도 분위기는 딱 폭풍 전야 같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주말부터 시작된 폭염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열대야도 예상돼서 잠들기 어려운 밤이 될 예정인데요. 제주도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 태풍 소식이 있었는데 덥기만 하네요. 네,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을 건데요. 하지만 태풍이 무더운 열기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한반도는 며칠째 열섬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탁 트인 해수욕장에서도 지금 습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꿉꿉한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태풍 온다고 그래서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엄청 덥네요. 물가라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 모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도 더워요. 친구들이랑도 같이 노니까 뭔가 날씨가 더워도 뭔가 더운 것 같지 않아요. 모래에 또 파묻혀지니까 뭔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잠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는 경기 안성이 37.9도, 경북 예천 36.3, 충북 단양 35.7, 강원도 화천 35.2, 서울은 32.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 기상관측 지점 46곳 가운데 4분의 1인 24곳에서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겼는데요. 서울의 일평균 습도는 73%로 불쾌지수를 더 키웠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최고 기온이 무려 26.4도에 이르다 보니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무더위에 밤잠 설친 시민들이 청계천 등 도심 속 물가로 피서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운데 엄청 시원해요. 좀 차갑고 물고기도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오는 7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이런 폭염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화원과 건설 노동자, 농부들은 폭염 속에도 야외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쓰레기통에 쌓여 넘치는 쓰레기를 수거할 때마다 나는 악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 코를 찌릅니다. 일회용 컵들이 이제 부피도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게 쓰레기통이 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름에가 좀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오후 2시쯤 기능성 여름 옷을 챙겨 입었지만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체온은 40도가 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지만 제대로 쉴 곳이 없어 골목 한켠에서 연신 손부채질만 합니다. 너무 이제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더위 때문에 좀 많이 일찍 시작된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은 시민들 눈에 안 띄는 이제 이런 후미진 골목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땡볕이 쏟아지는 건설 현장에는 근로자들이 무거운 헬멧과 마스크를 쓴 채 작업을 이어갑니다. 최근에가 많이 덥죠. 요새 많이 덥죠. 작업장 한켠에는 파라솔을 펴고 꽁꽁한 얼음물을 쌓아둬도 매일매일이 극기 훈련입니다. 안전모를 쓴 머리와 얼굴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물, 그늘, 휴식 시간 제공이 3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사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은 비닐하우스에 있는 농작물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실내 온도 50도를 웃도는 찜통 날씨에 상추는 잎사귀가 바스라질 정도로 말랐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사우나 했듯이 땀이 범벅이 되고 가끔 열사병은 아니더라도 조금의 두통은 있죠. 올해만 벌써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낮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땀을 많이 흘려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소금을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좀 비싸기는 비싼 것 같아. 뭐 쓴 거에 비해서. 많이 엄청 비싼 것 같은데요. 40만 원도 내고 뭐 여름에는 에어컨 쓰니까. 오늘 같은 찜통 더위 에어컨 선풍기 없이 견디기 쉽지 않죠. 이번 달부터는 전기요금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에 가깝습니다. 2020년 기준 OECD 34개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 순서를 매겨보니 우리나라가 4번째로 저렴했습니다. 우리보다 요금이 싼 3개 나라는 산유국이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기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저렴할까요? 팩트맨이 직접 각 나라 전력회사 요금표와 공과금 비교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봤는데요. 같은 양을 썼을 때 영국 런던은 약 30만 원, 독일 베를린은 19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일본 도쿄는 12만 원 선, 미국 워싱턴 DC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요금 체계 때문인데요. 해외에선 연료비 같은 발전 원가를 요금에 수시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럽권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가 반영돼 전기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료비 변동을 석 달에 한 번 최소한으로 반영하는데요. 앞으로는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도 따라 올릴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요금이 싸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기 많이 쓴다는 오해도 있는데요. 가정용 전력 사용량 OECD 전체에서 26위 아껴 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아껴 써도 요금 체계가 바뀐다면 전기료 부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러브버그,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에 이어 한강 이남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해충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동차를 고장내는 등 주민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 방역요원들이 하천과 골목에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바로 옆 은평구에서 들끓던 벌레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암수 한 쌍이 짝짓기를 하며 비행하는 습성이 있어서 일명 사랑벌레, 러브버그로 불립니다. 서대문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지난 1일 26건에서 어제 3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백년산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너무 많고 문을 열 수 없다고 주로 방역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지난주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에서 대거 발견됐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서울 강북권은 물론 한강 이남에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해충은 아니지만 주민은 걱정이 앞섭니다. 사장님께서 그 건물 주변에 벌레 죽은 사체들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그거를 치우니까 더 이제 신경이 쓰이고 막상 또 집에서 보니까 좀 많이 징그럽고. 러브버그가 한 번에 낳는 알은 최대 300개. 수천 마리씩 몰려다니는 집단 일부가 바람을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는 차량 부식에 유의하라고 말합니다. 러브버그는 썩은 데서 나오는 가스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자동차 배기가스를 좋아해 차에 달라붙는데 몸체가 산성이라 죽으면 자동차를 부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자료를 좀 찾아봤죠. 이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몰려가는데 얘네들이 죽게 되면 빨리 그걸 이렇게 닦지 않으면 색깔이 변한대요. 전문가들은 물이나 가정용 살충제를 뿌리거나 구강청결제를 활용한 기피제가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오토바이로 고가의 외제차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보험금을 가로챈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41번 사고를 내서 1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어떤 수법을 썼는지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소 출구를 천천히 빠져나오는 하얀색 SUV 차량. 인도 쪽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달려와 차량 앞부분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더니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넘어집니다. 이번엔 서울 광화문 앞 도로. 천천히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가 불쑥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영상에 등장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모두 동일 인물로 보험금을 노린 40대 사기범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보험금 수령이 반복되자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한 건 올해 2월.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41번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만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주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대상으로 골목을 빠져나오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베트남으로 도피했지만 체류 자금이 떨어져 자진 입국했습니다.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보험금을 모두 탕진한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보험 사기죄로 구속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요즘 불야성을 이루는 강남의 유흥가 거리에서 대리 주차된 차량을 털어가는 사건도 많아져 비상입니다.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모자를 쓴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SUV 차량 앞에 멈춰서더니 운전석 문을 열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대리 주차 기사가 다가가자 차 문을 닫고 자리를 뜹니다.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뒤지고 달아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22일 새벽 0시쯤. 뭘 훔쳐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도망가면서 제 팔을 꺾고 큰 대로변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잘 잠그지 않는 대리 주차 차량이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두드러진다는 게 대리 주차 기사들의 설명입니다. 올해 1월 달에도 차키만 가져가서 차키를 물어준 적이 있어요. 70만 원.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차키를 요즘은 다 보관하고 있는 추세예요. 대리 주차 차량이 훼손되거나 물건을 도난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기사들이 지게 됩니다. 발렛 기사님은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되고 절취범은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자신의 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선박 3척이 불탔는데요. 이 불이 선박 연료로 옮겨 붙으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희뿌연 연기가 검은 하늘을 뒤덮습니다. 해경대원이 연신 물줄기를 쏘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 3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배 3척이 활활 다 타고 있는 상황이죠. 옮겨 붙은 배들하고 불이 안 붙은 배들하고 이제 분리 작업을 좀 하고.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선박 3척에 있던 기름 8만 5천 리터 중 일부가 새어나오면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진화를 거의 이제 다 탔다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기름이 가장 이제 배 밑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씩 흘러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이 붙으면서 또다시 하늘을 집어삼킬 듯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소방대원들이 거품을 뿌리며 필사의 진압작전을 펼친 끝에 불은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화재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3척과 소방차까지 불에 탔습니다. 피해 선박은 불에 잘 붙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만든 선박 자체가 그 내부에 이제 불이 붙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부분을 다 뜯어내서 안에까지 전부 다 진압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에 오일 펜스를 치고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전기누전, 방화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안 오른 게 없지만 이 커피 한 잔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커피 생원두를 수입할 때 붙었던 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커피값이 내려가는 걸까요? 안보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운 여름 더 즐겨 찾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맛이 정형화되어 있는 카페를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약간 대로변에 많이 있는 경우도 많고. 부쩍 오른 커피값에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입한 커피 생원두의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커피값은 정작 내려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비는 볶은 원두를 수입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투썸플레이스와 이디야 등은 생원두를 수입하지만 직접 로스팅해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생두 수입업체들은 줄어든 세금만큼 유통 가격을 내린다고 밝힌 상황. 정부는 커피 생두 면세 조치 효과가 8월부터 나타날 걸로 내다봤지만 일반 카페 업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유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컵이랑 뚜껑의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된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소규모 카페들 역시 지난 1년간 생두 가격이 60% 넘게 오르는 등 재료비가 올라 가격을 내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의 원두값은 500원 정도인데 부가세 10%가 빠져봐야 50원 줄어들 뿐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을 호소합니다. 점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자주 가긴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이번 대책이 커피값 추가 인상을 막을 뿐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초복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이 복날엔
보양식이라며 이 개고기를 먹기도 하죠. 이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하는 안을 두고 17차례나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먹지 말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광제를 하는 건 맞는 거냐, 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가축 도축 시설이 있던 모란시장. 혐오 논란에 2016년 개 도축장과 사육장은 철거됐지만 길가 정육점 냉장고에선 판매를 위해 진열된 개고기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몸이 허약하신 분들,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기름 못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뭐 싶으면 안 돼. 가게는 다 배정돼. 단속에다 여론마저 굽지 않자 업종을 바꾼 상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인도 많습니다. 어떤 데는 한 사람 안 한 사람 폐가 두 폐로 갈라져 있어요. 상인들끼리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상인들은 개 식용 종식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당장 생계를 잃을 방법은 막막하다고 항변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상이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없애라 하면은 굉장한 불만이 많죠. 지난해 9월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도축업 종사자와 동물협회 간 개 식용 종식 논의를 위한 합의체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종식 기한과 상인 보상 방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다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협의 무기한 연장을 택했습니다.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뭐 일부러 늦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 눈치에 정부가 나서 강제하는 대신 음식 문화와 시설, 자연도태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사업을 잘 지키겠다고 공약했죠. 정권이 바뀌고 지방 권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금강 세종보 해체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지난해 해체를 결정한 금강 세종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세종보를 존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논란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시를 가로질러 설치된 세종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4년간 수문을 개방해왔습니다. 물 흐름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되는 걸 막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완전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선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고 지방 권력도 교체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신임 세종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설치된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돌을 막았을 때는 냄새가 심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돌을 언제부터 열어놨더라고. 벌레 끓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해체는 혈세 낭비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체할 경우 이미 설치한 수력 발전 기능도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 세금을 갖고 1,000몇 억을 들여서 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쓸 수 있느냐. 하류에 있는 공주보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주보는 다리 부분은 유지하고 물을 가두는 부분만 해체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부터 수문을 일시적으로 닫아 강 수위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유는 가뭄입니다. 인근 농민들은 물이 줄면서 더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느라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양이 적어주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돌아가니까 2, 3만 원이면 되는 걸 6, 7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넘게 나오니까. 하지만 수문 개방 이후 녹조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결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4, 5년 동안 개방을 한 결과 눈에 띄게 상황들이 좋아졌고 모니터링이라든지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처리 방안이 결정된 거고. 환경부는 즉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총 5차례 감사에 올랐고 해체와 존치를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을 겪었던 4대강 사업. 이번엔 보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에서 빙하가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최소 6명이 숨졌는데 실종자는 더 많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라박 사건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른 산비탈에서 얼음 덩어리와 시커먼 흙이 뒤엉켜 쏟아져 내립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인 해발 3,343m 마르몰라다 정상 인근에서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헬기를 동원해 인근 지역 수색에 나섰지만 사고 당시 정확한 등산객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실종자도 상당수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참사가 만년설이 있던 마르몰라다 정상부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른 뒤 하루 만에 발생했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대형 쇼핑몰에 있던 시민들이 겁에 질린 채 도망칩니다. 사이렌 소리도 쉴 새 없이 흐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총격 사고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And then we were just done, and then everyone came running, and we thought, oh, maybe they have seen it. And then people were panicking all over the place, and people crying. 사건 직후 체포된 용의자는 22살 덴마크인 남성. Det vil komme ud via Twitter. I forbindelse med anholdelsen af vores mistænkte, som 덴마크 경찰은 묻지마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제로 코로나를 외쳐온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될 위기입니다. 지난주 홍콩 반환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무려 30개월 만에 본토 밖으로 나갔죠. 이 행사에서 코로나 밀접 접촉자가 됐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게 된 건 나흘 전입니다. 习近平会见了香港各界代表人士。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전날 가진 기념 촬영식에서 시 주석의 바로 뒤쪽에 서 있던 스티븐 호 홍콩 의회 의원이 바로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려 893일 동안 본토에만 머물렀던 시 주석.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 잠은 선전에서 자며 이틀 동안 홍콩으로 가는 외출 일정으로 방역에 신경 썼지만 헛수고가 될 위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15일 전화회담을 가진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요청도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제 일색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중국 언론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조한 차이치 베이징 당석이 발언을 전하며 향후 5년간 베이징은 코로나 예방, 통제에 나설 것이라 보도에 반발 여론을 산 겁니다. 坚持动态清零总方针不动摇，坚决打赢多轮聚集性疫情阻击战。 담당 기자의 실수라고 밝혔지만 SNS에는 향후 5년 해시태그가 금지됐습니다. 강력한 통제 방역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커진 가운데 시 주석마저 밀접 접촉자가 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 어떡하나 싶으시죠? 현재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에어리가 뜨겁고 습한 열기를 한반도를 향해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도 전국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6도, 청주는 25도로 출발해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 후반부터 장맛비와 함께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또 낙마했습니다. 질병, 연금, 복지 하나같이 중요한 분야의 장관이 2달째 공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대신에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며 비교 우위를 내세웠습니다. 전 정부 평가는 정권 교체로 마무리가 된 거죠. 이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고 비교도 평가도 그건 국민의 몫입니다. 특수부대 70795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결과로 과정을 입증하라.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